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오늘은 아메리칸 그래피티에 대해서 예고 드린 대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너무 급작스럽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아메리칸 그래피티에 대해서 할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네, 좀 잡담을 먼저 해보죠. 네. 저희가 오늘 소개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펭귄 멜입니다. 안녕하세요. 형광모자입니다. 제가 요즘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요즘 좀 주체가 안 되세요. 미치겠다. 큰일 났네.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예, 좋은 일이 있죠. 왜냐면 제가 지금 당장 할 일이 없어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한 목소리. 네. 오랜만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는 제가 거의 모든 생을 백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에 가가지고 혼자 벤치에 앉아서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무슨 책 읽으셨어요? 근데 책은 약간 우울한 얘긴데요. 폭정이라고 그때 얘기하셨던 책인데. 네, 옛날에 제가 얘기한 적 있죠. 그 이름 티모시어 뭐식인데 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네. 이분이 이제 트럼프 책 소개할 건 아니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있는 트럼프 씨가 너무 빨라요. 근데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렇죠. 네. 어쨌든 탄핵 위기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 뭐 20가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원칙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쓴 책인데 출판사는 열린 책들이고요. 책이 그렇게 근데 이런 주제에 비해서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책이라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위트가 있다기보다는요, 원칙에 따라서 이게 원칙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사실 깊진 않아요. 그냥 좀 약간 내 마음대로 너무 이렇게 얘기하나?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깊진 않고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행동주의 원칙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괜찮고. 의미 있는 백수의 나날을 보내셨네요. 그럼요. 저는 뭐 그리고 그것보다 사실 한 거는 게임도 하나 깔아가지고 클리어를 했고요. 뭐 어쨌든 또 아들이 자살하는 뭐 그런 내용의 게임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정말 디펜스 종류의 게임이라 가지고 상대방이 막 몰려오면은 건물 방어 타워 지어가지고 방어하는 정말 심플하고 단순하게 시간 때우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펭귄맨님을 본 지 한 이제 10개월 정도 됐잖아요. 가장 행복한 표정인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행복해 보이십니다. 근데 지난 겨울에도 꽤 행복했는데? 그러게요. 근데 지난 겨울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슬슬 한계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기쁨도 거기에 비례해서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저요? 저는 저도 밀어놨던 일들 처리하고 행복한 백수 생활을 즐겼고요. 아메리칸 그래피티도 보고 마스터 오브 넌도 보고. 진짜 그러고 보니까 좀 있으면은 데이비드 린치의 트윈픽스가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새롭게 나오잖아요.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19일인가요? 아니다. 더 20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팬이잖아요? 근데 팬도 팬 나름인 게 그 미주사랑처럼 이렇게 날짜를 딱딱 해가지고 러블리즈가 뭐 한다 이런 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팬은 그냥 나온다는 소식에 혼자 수줍게 기뻐하다가 나오고 나면 일주일 뒤에 발견하고 나왔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제가 이날을 위해 가지고 쇼타임즈 트라이얼도 참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트윈픽스 오프닝을 되게 제가 좋아하거든요. 혹시 트윈픽스 오프닝 뭔지 알아요? 아니요. 그 TV 시리즈 오프닝이 뭐냐면은 이 트윈픽스라는 동네가 약간 벌목 공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프닝 음악이랑 같이 그 나무를 톱 같은 걸로 뭐 나무 자르고 그 다음에 심지어 톱도 톱이 자르나? 어쨌든 톱도 톱이 자르고. 어쨌든 그 기계 전기톱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공장에서 뭔가 정렬이 딱딱 돼가지고 가지런하게 나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그런 영상 유행하는데 그 딱딱딱 아구가 맞는. 네,
근데 트윈픽스의 오프닝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멘탈 정화용 네. 영상. 그리고 사실은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죠. 왜냐하면 사실 트윈픽스라는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사이코 아날리틱한 드라마고 좀 정말 미친 사람 그리고 약간 혼 귀신 약간 이런 드라마인데 그 오프닝이 그게 나온다는 오프닝으로 아이러니인가요 일종의? 아이러니인 동시에 그게 어쩌면은 리즌이죠. 그런 현대사회 거기에 미쳐버린 거구나.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계속 유튜브에서 돌려보고 있어요. 행복하시구나. 하우스 오브 카드도 시즌 5가 곧 공개돼서 큰일 났네. 그걸 기다리고 있죠. 할 게 너무 많네. 바쁘면 안 되는데. 뭐 바쁘겠어요 크게? 바쁘죠. 트윈픽스도 보고 하우스 오브 카드도 보고. 뭐 하루면 다 보잖아요. 저랑 약간 생각이 다르시고요. 네, 어쨌든 간에 저희 근황은 요 정도 하고 네. 저희가 되게 중요한 소식을 전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미주 사랑이 날짜별로 정리해서 러블리즈의 근황을 보내줬는데 심지어 꽤 오래 지나간 4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죠? 그게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쵸. 4월 마지막 주 전까지 했으니까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동안 미주 사랑이 없어서 저희가 전달 못 드렸던 러블리즈의 근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부터 러블리즈가 사랑한 캐나다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해가지고 캐나다 여행을 했나봐요. 그래서 6월 초부터 방영한다고 하고요. 러블리즈가 사랑한 캐나다 검색해보시면 어디서 언제 방영하는지 아실 수 있겠죠? 네, 근데 좋다. 나도 펭귄맨이 사랑한 캐나다에서 캐나다 여행 가서 촬영하고 돈 받고 돈 받고 여행 공짜로 하고. 나도 러블리즈가 돈 쉽게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러블리즈가 돈 쉽게 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건 아니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당연히 힘들고 고된 시간을 거쳐서 지금의 훌륭하신 분들로 이거 사랑한 거듭났겠는데 캐나다 하면서 여행하면 여행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고요. 네. 그리고 5월 2일에 이미 공개가 됐겠네요.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지금 우리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리패키지는 내용물이 똑같은데 그냥 패키지만 바꾸는 건가요? 모르겠는데요. 우리 좀 조사를 좀 더 하고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미주사랑 잘못이 이렇게 써면 내가 어떻게 알아.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지금 우리 공개. 근데 리패키지는 뭐 리패키지겠죠. 네, 조금 더 뭔가 어떤 특전 영상이나 새로운 사진 화보 같은 게 포함된 종류 앨범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팬들의 돈을 뜯어먹는 그런 그렇죠. 거군요. 그 아이돌 그러고 보니까 필수적인. 언니네 이발관은 나왔나요? 좋아하시는? 선공개 나 그거 소개해도 돼요 그러면? 17일 달력에다 저장해놨어. 안 까먹으려고 17일 낮 12시 한국 시간 17일 낮 12시에 언니네 이발관에 그럼 지금 됐네? 네 됐죠. 선공개곡이 공개가 됐어요. 6집 앨범의 선공개곡이고 너의 몸을 흔들어 너의 마음을 움직여 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이석원 님이 언니네 이발관 홈페이지에 늘 일기를 쓰세요. 근데 그 곡을 소개하면서 그냥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뭐라 그랬더라? 뭐 TV 드라마였나? 무언가를 우리가 10몇 년간 해왔다고 했을 때 피날레를 하기에 적절한 제목과 적절한 곡이라고 생각했다. 모두가 방 안에서 울면서 달리면서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곡인데 애플 뮤직에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국내 모든 음원 사이트에 있으니까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랐네요. 약간 들어봐야겠다. 분위기는 5집이랑 비슷해요. 네, 벌써 한 8년 전에 나왔나? 아니다. 5집의 타이틀곡이 뭐예요? 가장 보통의 존재. 오케이. 그러면은 뭐 잠깐 샜네요, 이야기가. 러블리즈 어쨌든 다시 러블리즈로 돌아왔어. 네. 러블리즈가 5월 14일에는 XTM에서 하는 더 벙커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주 양과 정예인 씨가 같이 해서 주말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관리가 필요한 차를 찾아서 무료로 정비를 해주는 게릴라 이벤트를 했다고 하네요. 더 벙커란 프로그램은 뭐 하는 프로그램이죠? 더 벙커는 그 사실 XTM 자체가 남자의 채널 막 이런 건데 자동차 관련한 정보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근데 왜 제목이 벙커예요? 뭐 그러니까 벙커 같은 데서 하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가끔씩 보면
차 같은 거 아예 왜 튜닝이라 그러죠. 음. 완전 새로 튜닝해서 경매에 붙여요. 어. 그러면 이제 거기 온 사람들끼리 경매해서 실제로 몇 천만 원 이렇게 해서 차 낙찰받아 가고 하는데 되게 가격 괜찮게 해서 살 수 있는. 아 진짜. 근데 이것 또한 제가 2년 전에 본 거라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본 게 많네? 저는 뭐 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아 근데 그럼 레이싱 할 때 피팅하는 걸 벙커에 들어간다고 부르나? 잘 그건 피트죠. 네. 피트인. 아 네. 미안합니다. 벙커는 지하. 예. 벙커원. 네. 그래서 미주사랑이 이 출연분을 보고 느낀 교훈이 있죠. 자가용을 보유하고 차 관리를 하지 않아야지 러블리즈의 전화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미주사랑은 자가용도 없고 차가 있으면 관리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오늘 이 근황들이 사실은 저희가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메리칸 그래피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네. 아메리칸 그래피티의 핵심적인 게 사실은 음악과 차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건 뭐 맞아요. 저희가 지금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점을. 이거 완전 러블리즈 근황으로 지금 메타 리뷰를 한 그런 느낌인데요. 네. 네, 마지막 근황 정말 중요한 근황이 하나 있죠. 네. 바로 며칠 전이었던 5월 16일에 SBS MTV 더 쇼에서 드디어 러블리즈가 첫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사실 그 더 의미가 깊은 게 저희 프로그램에 저희 방송의 팟캐스트의 유일한 후원자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애청자. 유일한 애청자이신 된장공장 공장장님이 친히 댓글로 이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미주사랑님께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주사랑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러블리즈 1위보다 그게 더 기쁘지 않았을까. 아니야? 아니요. 미주사랑은 그냥 러블리즈 1위가 더 기뻤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많이 기뻤겠죠? 그리고 또 카톡으로 저희 방송에 후원은 하지 않지만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어주고 있는 제 친구가 있어요. 네네. 핑계맨님도 아시는 그 친구. 응? 아. 펭귄맨님도 아시는 그 친구가 저한테 러블리즈 1위 했다고 팟캐스트에서 얘기할 거리 생겼다고 문자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이 2명은 있구나. 사려 깊으시네.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번외 소식도 있네요. 그 류수정 양 이분이 코케인가요? 아니야. 아, 나 몰라. 코케인은 그냥 K인가? 그냥 해요. 어쨌든 간에 너무 자신 없었어. 어쨌든 간에 류수정 님께서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을 촬영한다고 또 미주사랑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거는 여러 아이돌이 같이 연기를 하는 그런 건가 봐요? 전혀 모르겠고요. 검색이라도 해볼 거야. 우리 너무 그러니까 이거를 미주사랑님이 저희 방송 한 1시간 전에 보내주셨어요. 그쵸? 그리고 방송 1시간 전은 아니죠. 그런가? 한 3시간 전? 왜냐면 내가 일어났을 때 와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사력 있게 조사를 해서 근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끔씩 러블리즈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러블리즈 화이팅이고요. 네, 1위 한 거 다시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좋으세요 오늘? 그리고 사실 오늘 저희가 사실은 미주사랑 헌정 방송인 게 이 아메리칸 그래피티를 하게 된 이유가 미주사랑이 저희가 이걸 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쵸, 유작이니까. 유작이죠. 사실 미주사랑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눈치는 채셨겠지만 조지 루카스 감독의 굉장한 팬 아니겠습니까? 그쵸. 사실 근데 조지 루카스의 굉장한 팬이라고 해봤자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 말고 딱히 한 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뭐 어쨌든 간에 그쵸. 네, 스타워즈 외에 이제 두 번째 작품이 바로 아메리칸 그래피티죠. 1973년에 이게 조지 루카스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이 아메리칸 그래피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작자가 코폴라잖아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그리고 루카스가 코폴라 USC 맞나? 네, USC. 네, USC를 다닐 때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캐롤라이나. 남가주 대학교. 그렇죠. 남가주 대학. 네, 거기 영화과를 다닐 때 코폴라 기침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코폴라가 남가주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코폴라의 현장에서 그 일을 했어요. 어시스턴트로.
조지 루카스가요? 예, 예, 예. 아, 그래가지고 그게 다 학교 인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일종의 코폴라가 루카스를 발굴해낸 거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시기 자체가 이제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가 그 약간 뉴 아메리칸 시네마라고 해가지고 작가 감독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때였죠. 네, 그리고 또 유명한 감독들이 자기 프로덕션을 꾸리고 하던 과정에서 네. 그 큰 스튜디오들이 사실 코폴라 같은 경우도 네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 수 있게 프로덕션을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피티는 사실 그래피티? 아메리칸 그래피티는 사실 큰 예산의 영화는 아니고 촬영도 한 30일 내로 했던 것 같아요. 28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번 영화의 하나로 이 영화가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스오피스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저 어제 조금 찾아보니까 사실은 유니버설이죠 이게. 예, 그럴 거예요.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유니버설에서 이걸 개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6개월 동안 뭉개다가 아 모르겠다 하고 개봉을 했는데 생각 외로 너무나 대박이 터진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조지 루카스가 안정적으로 스타워즈 시리즈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영화 그러니까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영화는 73년작인데 이 배경이 1962년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캘리포니아의 모데스토라는 되게 작은 마을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서 이제 졸업한 4명의 친구들이 그 중에 2명이 이제 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떠나기 전날 밤에 마지막 날 밤을 재밌게 놀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차 타고 나가서 하룻밤을 그냥 한량처럼 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이가 없었던 게 시작부터 어이가 없다 얘기하면 좀 그런가? 재밌게 놀자 하고 각자 자기 차 타고 같이 놀진 않아. 같이 노는 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각자의 시간을 보낸다는 점에서 아 얘네 되게 이상한 애들이다 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조금 했습니다. 어쨌든 네, 그거 보니까 이게 루카스 감독의 고향이래요 모데스토가. 그리고 뭐 또 다른 촬영지로 산 라파엘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가 나중에 스카이워커 렌치를 지어서 스타워즈를 촬영한 뭐 그런 데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나리오 자체가 약간 자전적인 그쵸. 세미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루카스가 쓴 사람으로 각본가로도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뭐 다른 사람도 있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커트랑 스티브가 대학으로 떠나게 되는 친구들인데 커트 같은 경우는 직전 날 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과연 도시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스티브는 이제 여자친구가 이 동네에 있지만 여자친구 두고서라도 난 떠날 거야 뭐 이런 그런 친구고 또 존이랑 테리는 남겨져야 되는 친구들인데 또 각자의 불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뭐 라디오 틀고 도로를 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묘령의 금발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여자를 찾으려고 하룻밤 내내 돌아다니죠. 네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험 같은 걸 겪게 되고 본의 아니게 네. 일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스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사실 주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티브가 그 여자친구한테 이제 우리 떨어지니까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해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성숙한 관계를 원한다. 이렇게 뻥을 쳐가면서 뻥인지 진심인지? 당연히 뻥이죠. 그분 진심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친구인 로리는 큰 상처를 받죠. 그래서 그날 밤 내내 퉁퉁거리고 결국은 스티브를 남겨놓고 가버리고 그래서 스티브는 딜레마에 빠지고 그리고 존이란 친구는 12살짜리 여자애랑 갑자기 12살 맞나요?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린 여인 아이를 갑자기 옆자리에 태우게 돼서 그 친구를 태우고 밤에 드라이브를 하게 되는. 네네. 그러면서 또
이게 사실 어떻게 태우게 되냐면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 있던 차에서 아무나 타라고 여자애들이 잔뜩 탄 차가 있었어요. 꼬시는데 너네 중에 아무나 타, 내 옆에 타 이랬는데 타겠다고 한 유일한 친구가 이 꼬맹인 거죠. 네네.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도 제일 예뻐요. 그래서 역시 사실 약간 젊은 게 짱인가? 아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사실 약간 저는 반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리다는 걸 어쨌든 조금 감출 필요가 있고. 아니 감춘다기보다는 이게 너무 거부감 들지 않게. 네, 거부감 들지 않게 외모로 커버하는 약간 어쨌든 이성적인 느낌을 줄 수 있게. 키도 되게 크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리라는 친구가 저는 사실 제일 마음이 갔는데 너무 치질해가지고 이 테리라는 친구는 스티브의 차를 이제 스티브가 대학으로 떠나 있는 동안 맡아주기로 해서 이날 밤에도 이제 스티브의 엄청 멋있는 차 임팔라죠. 쉐보레 임팔라를 몰고 이게 되게 미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차래요. 멋있잖아요. 약간. 저는 사실 차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도 뭐 이건 찾아봤는데 근데 사실 아메리칸 그래피티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차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차를 잘 몰라서 근데 어쨌든 그 멋있는 차를 몰고 다니다가 어떤 여자를 꼬시게 되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좀 멋있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모든 게 어설퍼 망해. 그래서 차 막 도난당하고 막 그런 고초를 겪고 나서 자신의 베스파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스티브 역을 연기했던 론 하워드라는 감독이죠? 네, 되게 유명한 감독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익히 아는 게 뷰티풀 마인드 론 하워드가 그거 찍었구나. 그리고 신데렐라맨 그리고 다빈치 코드 프로스트 닉슨 이런 영화를 만들었고 제일 최근에 러쉬 이런 영화를 만들었죠. 호평을 받았던 레이싱 영화. 그래서 사실은 연출가로 이름이 더 유명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뭐 여기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 나오죠? 리처드 드레이푸스, 커트 역을 연기하셨던 이분 조스의 그 사람이에요. 마린 바이올로지스트. 아 진짜? 네. 그렇구나. 근데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요. 안경 썼나?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조스일 거예요. 그렇구나. 몰랐네. 근데 그 조스에서는 약간 뭐 과학자이기도 하고 뭐 약간 재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 어수룩하고 옷도 너무 벙벙한 셔츠 입고 다니고 통통하고 이미지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영화 봤을 때 이 영화 자체가 구조가 굉장히 느슨하잖아요.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큰 갈등이 없고 네네. 어떤 뭐 대단한 사건이라 해봤자 뭐 자동차 도난당한 거, 뭐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 이런 건데 너무 그것도 빌드업이 길고 약간 되게 느슨하게 진행되는 이야기라서 처음엔 좀 신기했어요. 이런 영화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게 70년대 초반까지는 가능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역으로 그것보다는 이 영화가 사실은 응답하다 시리즈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1973년 영화인데 1960년대 초반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케네디가 암살당하기 전이잖아요. 그 케네디 얘기도 잠깐 대화 속에 등장하고.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포스터 이미지를 보니까 너는 62년에 뭐 하고 있어? 뭐 어디 하고 있었니? 네, 뭐 그런 식의 문구가 맞아요.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영화가 그리고 사실은 되게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또 음악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잖아요. 약간 락앤롤 뮤직이. 그래가지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울리는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해서요. 그리고 특히 이 이야기가 느슨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기는 장점이라는 거 드는 게 이렇게 따로 다니는 거는 좀 다르지만 졸업 전에 그냥 친구들이랑 어쨌든 뭔가 마지막으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떠나기 전에 그런 경계에서의 행동 같은 거를 되게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사실은 이런 비슷한 영화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뭐 졸업이 제일 먼저 생각났거든요. 사실 뭐 비슷한 시기라면 비슷한 시기로 볼 수 있지. 네네네. 근데 67년도에. 더스틴 호프만의 졸업 후에 하는 그 경계에서의 행동은 사실은 너무 드라마틱해가지고 이야기의 재미로 보는 거지 뭔가 아 나도 저랬지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는 뭐 저는 늘 경계에 서 있어가지고 늘 이렇게 살긴 했지만 나도 정말 저랬는데라는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뭐 딱히 이렇다 할 건 없고 별 볼 일 없는데 차 타고 그냥 친구들이랑 한량처럼 돌아다니고 밤에 저랑 제 친구들은 모험 간다고 얘기하고 목적지 없이 맞아요. 차를 타고 얘기해주셨어.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제 그냥 괜히 갈 데 없으니까 인천 앞바다도 가서 새벽에 회도 먹고 낭만파시네요. 아니면은 강원도 산골 가가지고 한 명 떼놓고 차 도망가는 척하고 장난치고 뭐 그러고 놀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막 떠올라서 왜냐면 이 영화가 음악으로 그런 향수를 자극하는 것도 있는데 이 나이대 시기를 굉장히 잘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딱히 그러니까 얘들이 뭔가 고민을 하는 것도 그게 막 거창하게 내 미래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라기보다도 그냥 지금 자기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맞아요. 발악하는 맞아요. 근데 뭔가 잘 안 돼. 속 시원하게 잘 안 돼. 네. 그런 거죠.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 어저께. 훌륭하시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검색을 좀 해봤는데 죽기 전에 봐야 될 영화 1001 있잖아요. 그 책. 물론 이제 뭐 몇십이 됐겠지만 그게 매년 늘어나요 사실. 진짜? 네. 근데 그 1001에 소개된 영화인데 물론 번역 말투라서 좀 이상한데 이런 거를 통가을의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해봤는데 커밍 오브 에이지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인이 되기 전에 경계 같은 그런 순간을 다루는 영화들인데 그냥 그렇게 설명 안 해도 통과의뢰 영화라고 하니까 바로 알겠는데? 진짜? 통과의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 통과의뢰가 신화적인 모티브에서 나온 말이라서 약간 낯설게 느껴지셔서 그런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들어보니까 조지 루카스 영화가 통과의뢰 영화긴 해요. 스타워즈의.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커밍 오브 에이지 스타일을 확립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게 잘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통적인 어쨌든 드라마 구조를 따르잖아요. 물론 내용은 뭔가 그 주인공의 상황 같은 건 비슷한데 이런 약간 느슨한 구조로 이렇게 청춘의 하루 단면을 그러니까 스케치하듯이 묘사하는 그런 영화는 이런 게 처음이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나는 그냥 졸업도 통과의뢰 영화인 것 같은데 그렇게. 졸업도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양반들 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약간 어떤 한 명의 주인공을 따라가는 그런 서사가 아니라 그 또래들을 약간 다 같이 다루는. 진짜 사실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사실 타입이 좀 나눠져 있죠. 커트 같은 경우에 약간은 모범생 느낌이 좀 있으면서도 평범해서 딱 주인공하기 적당하고. 그렇죠. 딱 주인공이죠. 스티브는 약간 바람둥이 스타일이고 사실은. 그리고 테리 같은 경우 약간 어쨌든 너드 캐릭터에 가깝고 존 같은 경우는 약간 터프가이 쿨한 약간 아웃사이더 그런 느낌이니까 사실은 우리 중에 멋있는 놈 이런 느낌 아니야? 멋있다기보단 저는 멋있다는 생각은 좀 안 했고 오히려 터프한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멋있는 건 오히려 외관상은 스티브가 더. 근데 스티브는 약간 너무 약간 반장 인기 많은 반장 스타일이잖아요. 셔츠 딱 바지 안에 넣은 것도 그렇고. 근데 뭔가 좀 반항아적인 매력. 반항아적인 매력은 당연히 존한테 있죠. 약간 스타일도 그 하얀 티셔츠에 이렇게 카멜 이렇게 소매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제임스 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존 같은 캐릭터가 이제 딱 보면은 미주사랑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죠? 그러니까 제가 미주사랑한테 4가지 질문을 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등장인물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옛날에 녹음할 때 미주사랑이 그 맨체스터 바이 더 시를 보면서
자기도 가끔은 그렇게 걱정 없이 때리고 싶고 맞고 싶을 때가 있다고. 맞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양반 안에 그 깊은 존이 있어. 존에 대한 강력한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은 지금 자신이 세상의 룰에 의해서 자신을 규정하고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진짜 내가 아니라 나한테는 이런 존 같은 모습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참고 나아가야 돼서 이거를 억누르는 거를 좀 폭발하고 싶은 존처럼 사실 존이 전형적인 터프가이 캐릭터거든요. 자동차 경주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존이랑 만나는 여자 캐릭터를 보면은 걔가 이제 또 어린애잖아요. 어리고 이쁜. 그럼 이제 아이돌이죠. 이런 12살인 애들이 연습생으로 이제 해가지고 러블리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간파당했네요, 그 사랑이. 뭐 어쨌든 그래서 무슨 얘기였지? 지금 미주사랑에 대해서 살짝 정신 분석 들어가셨고요. 근데 뭐 미주사랑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이제 약간 의외였던 점은 미주사랑이 이제 기억에 남는 소품이나 대도구 혹은 장소를 보는데 그걸 존의 차라고 했어요. 그럼 존의 차를 보면은 노란색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의 차의 특징은 엔진이 드러나 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32년식 포드 듀스 쿠페라고 합니다. 엔진이라는 것도 사실은 전형적인 남성성이잖아요. 자신의 남성성을 겉으로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미주사랑에겐 있죠. 대박. 하지만 내가 지금 본네트에 꽁꽁 감춰두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본네트를 열고 펼쳐볼 것이다. 나의 엔진을 드러낼 것이다. 저는 앞으로 뭐 좋아하는지 펭귄맨님한테 말씀 안 드려야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어쨌든 뭐 그런 면이 있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미주사랑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이 미주사랑이 이 영화를 언제 봤냐고 물어보니까 올해 초에 최근에 봤더라고요. 네, 최근에 봤더라고요. 원래부터 좋아하던 영화가 아니라 조지 루카스 팬으로서 이래도 되는가. 사실은 굉장히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없는 사람 욕하면 좀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고 근데 이제 미주사랑이 올해 초에 봤다는 얘기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봤다는 얘기죠. 통가을에. 그쵸, 통가을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 아메리칸 그래피티에 더 깊이 공명할 수 있었겠네요. 그쵸. 커트랑 스티브도 이제 대학 때문에 떠나는 거잖아요. 물론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더 큰 도시로 떠나는 거고 얘는 다른 데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네네. 어쨌든 간에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점에서도 이제 경계 안에서 더 큰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었겠죠. 뭐 그런 면에서 미주사랑에게 적절한 때 아메리칸 그래피티가 찾아왔다. 그러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걸 미주사랑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본 건데 보고 나서 미주사랑이 평소에 좋아하는 영화들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도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그런 면에서 여기서 미주사랑의 체념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씬으로 이제 미주사랑이 꼽았던 게 이제 커트가 자기가 찾던 그 묘룡의 여인과 통화하는 장면을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성취할 수 없는 일종의 이상 이데아를 이제 닿을 것 같았지만 닿지 못하고 다시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다시 돌아가는 앞으로 무브온하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이 자리 없으니까 미주사랑이 미주사랑이 반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미주사랑이 그러면 미주사랑이 이 방송 어차피 들을 거니까 혹시 불만이 있으시면 불만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으시면 뭐 얘기해 주세요. 네네. 네. 하지만 불만 없을 거예요. 이거 뭐 어떡할 수 없어. 그 좋아하는 장면 하니까 생각나는데 어떤 장면 가장 좋아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약간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똑같았어요. 그 커트가 공중전화에서 공중전화에서 전화 받는 장면이 사실 저는 제일 저도 마음에 들었는데
미주사랑도 보니까 언급을 해놨던데 그 통화를 한 다음에 그 웃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통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설명해 주세요. 커트가 이 금발의 여인을 찾으려고 밤새 길을 돌아다니는데 못 찾아드니까 이제 로컬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DJ에게 부탁을 해요. 방송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공중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거기서 기다릴 테니까 거기로 전화를 달라고. 굉장히 6, 70년대적이죠? 근데 또 역으로 그러고 보면은 이 유령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제대로 된 합법적인 방송이 아니라 그게 해적 방송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해적 방송스럽지 않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 인물에 대해서. 저는 그냥 로컬 방송이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근데 저는 그게 왠지 해적 방송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이 당시 시기에 미국 영화 문화 중에 문화와 영화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해적 방송 주제로 한 영화도 있잖아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납니다. 있겠죠? 네, 있어요. 있어요. 있죠 뭐. 근데 그래서 라디오 DJ 울프맨이라고 하는 이 DJ가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실제로 전화를 걸어와요. 그래서 그 전화기 앞에서 졸고 있던 커트가 막 후다닥 일어나서 전화를 받는데 그 여자가 이름도 말하지 않고 뭐 조금만 통화를 하다가 끊어버리죠. 그래서 커트가 거기에서 이제 미소를 짓고 전화를 끊고 대학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히.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제 약간 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추구하던 거를 얻지는 못하지만 할 때까지 하고 그리고 그냥 그 통화 하나로도 약간 만족하고 웃음 짓고 떠나는 게 저는 귀여워가지고 그 장면이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의 웃음이 사실 보통 약간 이런 식으로 다잘하는 영화의 웃음은 약간 더 체념에 가까운 웃음인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건 약간 성취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밝은 거예요. 웃음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취와 체념이 묘하게 섞인 웃음인 경우가 보통 많은데 이 영화에서는 그 웃음이 너무 밝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가지고 그냥 그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이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국에 찾아가기 전에 사실은 한 어깨 하는 친구들에게 휩쓸려 친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한 어깨 하는 분들과 휩쓸려서 파라오족들과 휩쓸려서 커트가 이제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경찰차에 바퀴를 뺀다든지 굉장히 커트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탈 행동들을 하는데 그거의 연장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어떤 여자 하나 찾으려고 이렇게까지 해봤다. 라디오 방송도 해보고 전화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본인에 대한 만족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약간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더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남기로 하는 거는 이때까지 살아온 삶과 결별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까지의 나와는 다른 내가 되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능성을 보는 거죠. 네. 사실 그렇게 닫아버리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 아닌가요?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이제 18살 뭐 이럴 텐데 17살, 18살. 근데 그때는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저는 아니었는데. 그래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치면 사실 저도 아니었긴 한데 왜냐면 저는 지금도 엄청 제가 애라고 생각해서 뭐 근데 무슨 얘기를 그러면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컨닝 페이퍼를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미주사랑이 추천을 한 영화기도 해서 저희가 미주사랑에게 이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특별히 있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강의록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강의에 충실하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미주사랑이 언급한 얘기가 이 영화는 미국 문화의 종합 선물 세트다. 그렇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미국 문화의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 가장 인상적인 건 이제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이죠. 멜스 드라이브인이라는 장소가 구심점처럼 계속 반복돼서 등장하죠 영화 속에서. 그래가지고 마치 이 장소가 이제 자동차들이 줄지어서 서 있는 게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동차 안에서 주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기존의 로드무비들도 자동차가 주된 소재가 되고 이동 수단이 되는 영화는 많지만 보통 그 영화들은 약간 정거장식 영화들이 경우가 대체로 많거든요. 타고 가서 어디서 또 뭔가가 있고 또 타고 가고. 그쵸. 이지라이더 같은 영화. 네네. 근데 이 영화는 정말 그냥 이동을 하면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특별한 로케이션보다는. 그리고 그 이동하면서 나누는 차 속에서의 대화들이 굉장히 시덥잖은 이야기인 경우가 많죠. 약간 농담 따먹기.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는 이 자동차 장면들이 굉장히 우주선 같다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게 조지 루카스 영화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그 테리가 갖게 되는 그 스티브의 차의 흰색 그 매끈한 차를 보면은 사실 그 흰색 차가 사실 저는 우주선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은 그 스타워즈의 스톰트루퍼스 같기도 하고. 물론 그 하얗고 매끈하다는 것 말고 사실 별로 연관성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졌고. 근데 그 차 디자인을 보면은 그 뒤에 끝에 약간 날개처럼 맞아요. 올라간 게 그 우주선 엔진 같이.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들고. 그 차를 빌려서 돌아다닌 테리에게는 그 우주선과도 같은 거죠. 다른 세계로 자기가 아닌 좀 더 멋있는 나로 그쵸.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또 계속 이동한다는 점에서도 사실은 그 마치 우주를 여행하는 여행이라기보다 사실 뭐 표류에 좀 유형 어쨌든 표류에 가깝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리고 그 도로의 장면도 보면은 그 가로등 같은 게 블러 모양으로 가로등 빛이 번지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우주를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라 가지고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영화가 어쨌든 루카스의 흔적 터치가 어쨌든 스타워즈랑 굉장히 다른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엔 제가 스타워즈를 한 편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고요. 또 이렇게 미주사랑의 마음이 한번 부서지고. 그 제가 본 건 스타워즈 4 첫 번째. 뉴호프. 뉴호프. 새로운 희망. 그쵸. 새로운 희망. 얘네도 새로운 희망. 그렇죠. 네. 시작의 영화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시리즈의 시작. 그렇죠. 팝송 얘기를 하다가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원래 말을 했던 거는 그래서 그 멜스 드라이브인이라는 그 장소, 우주정거장. 네, 우주정거장. 천재인데? 마음이 통하잖아요. 우리.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다른 두 번째로 멜스 드라이브인에서 재밌었던 거는 그 롤러걸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웨이트리스들이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서빙을 하죠. 네네네. 그게 생각해보면 펄프 픽션이나 아니면은 또 뭐 있죠? 그 부기나이트에서도 사실 롤러걸이 나오는데 뭐 걔는 약간 거기선 특이한 캐릭터긴 한데 그런 것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맥락은 모르겠는데 미국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들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 당시에 약간 유행하던 건가?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 미국 다이너들 지금까지 남아서 장사가 되는 다이너들 봐도 되게 그때랑 별로 다르지 않은 게 실내 디자인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그런 식당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진짜 미국 문화를 지금까지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팝송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근데 사실 정말 놀라운 건 제가 이 미주사랑이 써준 노래 5개 중에 단 하나도 아는 노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아는 노래 있으신가요? 뭐 없어요. 저는 사실 미주사랑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아는 노래라서 귀에 들어왔던 건 그 스티브랑 로리가 이제 무도회 같은 고등학교 무도회에서 춤을 추는데 이제 걔들은 좀 인기 남녀 학생이어서 뭐 로리는 이제 치어리더 퀸이었고 뭐 스티브도 프레지던트였고 이래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데
이제 걔들이 실제로 이렇게 안고 춤을 출 때 얘들은 되게 심각하게 대화를 하잖아요. 너는 항상 이런 식이다. 뭐 사귀자고도 말을 안 해서 내가 먼저 얘기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래가 막 나오는데 그때 Smoke Gets Into I라고 노래가 나와요. 근데 그 노래가 그 우리 펭귄맨님이 좋아하시는 Three Times 오프닝 장면에 그 노래예요. 아 진짜? 그럼 나 아는 노래겠네. 아 제가 원래 노래를 제목이나 가수를 잘 모르고 듣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 노래가 갑자기 나와서 이 노래 그 노래다라고 그 생각했어요. 당구장 장면에서 나온 노래? 그 좋아하시는 장면에서. 근데 그 여기에는 안 적혀 있어요. 이 미주사랑의 리스트에는 없고. 미주사랑 글렀네. 그 나머지 미주사랑이 써준 노래들은 제가 잘 모르는 노래인데. 아니 나 노래 부르면 좀 그 노래예요. 아시는 그 노래 맞아요. 언제 나왔지? 왜 몰랐지? 어쨌든 이거 보니까 대부분의 이 장면에 등장했던 노래들이 빌보드에서 50년대, 60년대 초에 굉장히 히트를 친 노래들인 거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크박스 영화처럼 느껴질 법도 하네요. 이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영화가 저희 팟캐스트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라디오 지직거리는 소리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라디오가 결국에는 이 서사를 계속 이어주는 나레이터 역할을 하죠. 네, 나레이터 역할도 하고 사실 가사 같은 걸 살짝 들어보면 사실 코멘터리나 분위기 같은 것도 암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영화의 하나의 층이 그 뭐지? 울프 어쩌고? 울프맨의 라디오 방송을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우리도 마치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영화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사용된 노래들을 보면은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빌 헤일리와 히스 코메츠의 락 어라운드 더 클락이라는 이제 로큰롤 송이 로큰롤 소리 나오고요. 이게 뭐 미국의 로큰롤 유행을 선도한 가수들 중에 하나고 미주사랑은 참 박식하네. 네, 그래서 52년부터 81년까지 활동을 로큰롤 밴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멜스 드라이브인의 밤신에 나오는 노래는 16 Candles라는 노래인데 더 크레스트라는 밴드의 노래고 이게 뭐 빌보드에서 2위까지 했었던 59년도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시대 즈음에 아이콘 같은 노래들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네. 이거 뭐 나중에 업로드할 때 노래 같이 올려주시죠. 노래 가능하면.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건 이제 미국의 10대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 미주사랑이 언급을 했는데요. 근데 저도 이게 영화에서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아까 펭귄맨님은 우주선 갔다고 하셨는데 뭐 그것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차가 주인공 같은 느낌? 그러니까 차와 차 사이를 사람이 되게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물 흐르듯이 막 차에서 차로, 특히 스티브 같은 경우는 자기 차가 따로 있다가 여자친구 차로 옮겨 타고 또 한참 돌아다니다가 여자친구가 쫓아내가지고 또 이제 뭐 다른 차를 타고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차라는 게 사실은 또 아이덴티티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가능성의 상징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이제 미국의 교회라는 거는 교회 지역이라는 건 사실은 뭐 차가 사람이고 사람이 차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조선시대 같은 거라 가지고 네. 무슨 얘기할지 궁금하지? 미국의 교회라는 거는 사실 조선시대 같은 거라 가지고 어디 다른 동네로 가려면은 산을 걷고 물을 건너듯이 엄청나게 긴 거리를 가야 돼요. 그래서 걸어서는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떠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옆 동네 가다가 뒤져요. 네. 걸어서는 못 가거든요. 걸어서 못 가죠. 네. 그래서 조선시대 같다는 건데. 그렇구나. 과거 보러 20일 동안 걸어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산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차가 있으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 자신에 대한 가능성의 상징이고 자기가 어디로든지 갈 수 있다는 특히 그리고 그게 이 젊은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사람들에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 미국 영화에서 최근 영화 중에도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네.
Perks of Being Wallflower, 월플라워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10대 고등학교 이야기인데 거기에서도 보면 학교에서 어쨌든 별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드라이브를 하는 게 약간 그 애들에게 해방구, 다른 세계로의 해방구 같이 묘사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특히 미국에서 10대들에게 자동차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쵸. 아무래도 여기 미국은 이제 나이가 되면 다들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그쵸. 따고 차를 바로 사기 시작하니까 16살에 이제 자동차 선물해주고 이런 거 되게 부모님이 그런 걸 많이 해주죠. 네. 제가 트랜스포머는 1편밖에 안 봤는데 거기에서 제일 재밌는 장면이 초반 10분인가에 나오는데 그 샤이어 라보프 아빠가 그거 선물이었어요? 아니요. 그게 선물인지 잘 기억 안 나고 영화는 다 까먹었기 때문에 차를 이제 사주려고 차를 태워서 자동차 매장에 들어갔는데 엄청 좋은 차 매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샤이어 라보프가 너무 신나서 Are you kidding? 막 장난치는 거예요? 이랬더니 장난이야 이러고 다시 나와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겨서 그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깨알 디스를. 나쁜 아빠네. 네. 사람 설레게 해놓고. 그리고 이 영화의 이제 구조 자체가 미주사랑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동차와 다 연관된 이야기들로 구성이 돼 있죠. 뭐 불법 자동차 경주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동차 라디오를 통해서 서사가 연결이 되고 전개가 된다던가 뭐 그런 것들. 그러고 보면 이 영화가 진짜 네. 이 당시의 영화들이 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지라이더도 그렇고 아니면 투레인 블랙탑, 우리나라 제목으로 자유의 2차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도 자동차 경주 영화인데 사실은 뉴 아메리칸 시네마의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 영화 끝장면에 이제 영화가 갑자기 필름이 불에 타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불 타면서 그냥 경주하던 둘이서 이제 이렇게 쫙 나가면서 불이 타버리고. 네, 필름이 불이 타면서 끝나는 영화인데 어쨌든 트레인 블랙탑이라는 영화도 기억나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듀에이션, 이지라이더. 사실 저는 보니 앤 클라이드도 뭐 사실 그건 로드 무비죠 사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나고 이 영화는 뭐 로드 무비라고 말하기에는 어디로 가지는 않고 도시 안을 좀 뺑뺑이 돈다는 면에서는 또 다른데. 세러데이 나이트 피버 같은 영화도 맞아요. 저도 사실 세러데이 나이트 피버가 생각났던 게 그 고향과 도시 어쨌든 대비시키는 게 굉장히 비슷한 대립항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고향에 남는 것을 일종의 퇴보 정체 그런 걸로 본다는 면에서 어쨌든 그런 인식이 비슷한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결국 커트가 어쨌든 뭐 나름의 긍정적인 캐릭터잖아요. 네네. 커트도 결국은 어쨌든 새로운 도시로 나가는 걸로 마음을 결정을 하고 그런 면에서 되게 토요일 밤의 열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밤의 열기는 사실 이제 뉴욕 얘기라서 브루클린이랑 맨하탄의 경계 좀 더 뭔가 더 딱 붙어 있지만 확실히 다른 두 세계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거기는 약간 그게 있었죠. 그 계급적인. 그렇죠. 네네. 왜냐면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의 대립 같은 게 좀 그래서 있었죠. 다리를 건널 수 없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존이란 캐릭터와 커트나 스티브가 약간 대비가 되면서 살짝 그런 게 있기는 해요. 네네. 존 같은 경우는 어쨌든 흰 티셔츠 입고 있고 이 대학으로 갈 커트랑 스티브는 그래도 셔츠가 체크 셔츠 같은 걸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존이 약간 빈정거리듯이 너네는 뭐 가버려라. 나는 이 도시에서 여기서 뭐 잘 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약간의 갈등이 살짝 있죠. 네.